이제는 가격이 오르면 올수록 사람들이 금을 더 안 내놓는다. 근데 수요는 이전보다 더 폭증한다. 금이라는 건 실물을 찾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에 이 종이 시장은 붕괴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또 금시장을 실물금 시장과 종이금 시장으로 나눈다고 하던데 런던, 뉴욕 중심의 종이금 시장에 붕괴 가능성은 없나요? 요즘에 그게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금시세라고 한다면 뭐 뉴스에서 1온스에 뭐 4,000불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게 어떻게 나온 가격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국제시세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냐면 막 되게 수요와 공급의 기가 막힌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거라 생각하지만 금 가격이 결정되는 곳은 두 곳이에요. 하나가 이제 런던에 있는 LBMA, 런던 금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뉴욕에 있는 코맥스, 이제 뉴욕 상품거래소예요. 원래는 이제 런던 금시장이 압도적이었는데 이 원래 패권국이 보통 그 금시장의 중심지가 되거든요. 뉴욕 넘어갔군요. 네, 뉴욕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전에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었고, 그다음 영국의 런던이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뉴욕과 런던으로 지금은 양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전통성 있는 게 이제 LBMA인데 여기에는 이제 런던 골드픽스라고 하는 가격 결정 모델이 이제 그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가격 결정 모델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은행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JP모건, 뭐 그런 뭐 골드만삭스, UBS 이런 그런 대형 은행들이 쫙 모여요. 16개 은행들이. 그 다음에 그냥 딱 정하는 거예요. 오늘 금 가격은 이거다. 이걸 이제 런던 골드픽스라고 해요. 물론 여기에는 조금 더 그들만의 어떤 뭐 수학적 모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찍습니다. 네. 금 가격을 찍어요. 이제 그걸 런던 골드픽스라고 하는데 사실 금 가격이 그런 식으로 결정이 돼요. 되어 왔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 뉴욕 상품거래소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완화되지만 그래서 이제 이 금 가격이라는 게 결국에는 좀 과연 정확한 가격이 맞냐라고 하는 어떤 의심이 있었어요. 여기에 더불어 이제 옛날에 이제 금 가격을 조작했던 사례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1960년대를 보면 그때 이제 미국이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즉 이중계층 금시장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금 가격이 고정된 근본이제였는데 35달러로 고정되어 있는데 발행된 화폐의 양으로 보나 요즘 미국의 신뢰로 보나 달러의 가치로 보나 이거는 지금 금 가격이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자유시장 가격에서 금 가격이 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금 가격이 오른다는 건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반증이라서 미국은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금 가격을 낮춰야만 사람들이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미국이 좀 금을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그걸로 안 되자 이제 유럽의 6개국이랑 이제 미국이랑 해가지고 총 7개국이 모여가지고 금을 이렇게 십시일반 모았어요. 그걸 이제 런던 골드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조직체를 만들어서 그때 이제 금이 조금만 오른다 싶으면 현물 금을 막 덤핑했어요. 그렇게 한 1961년부터 1968년까지 금 가격을 고정시켰는데 근데 이게 영원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결국 문제는 달러에 있고 많이 발행된 화폐 그 자체가 문제인데 금을 팔아서 가격을 낮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 덮어줄 수만 있는 거지. 1968년에 이제 프랑스가 나는 안 되겠다. 난 탈퇴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배신을 때려요. 그리고 갑자기 이만큼 달러를 들고 군함까지 끌고 와서 내 금 내놓으라고 너가 35달러에 바꿔준다며 하면서 금을 이제 바꿔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독일이랑 다른 국가들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막 다 봉급으로 회수하면서 결국 그러고 1971년에 닉슨 쇼크가 터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금 가격을 조작했던 사례들은 생각보다 꽤 많았어요. 꽤 많았고 근데 그게 유지될 수 없다 보니까 나중에 금 가격이 폭등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금을 거래한다라고 할 때 실물 금이 거래되지가 않아요, 잘. 왜냐면 대부분 거래가 종이 계약으로만 이루어지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금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ETF나 투자하거나 뭐 이제 금융상품으로 금을 투자할 때 실물 금을 굳이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걸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물 금이 오고 가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실물 금은 1g밖에 없어도 138배 더 많은 양의 금이 이제 종이 계약 상태로 시중에는 유통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음모론이거든요. 음모론인데 미국이 달러 가치가 유지되려면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똑같이 현물금을 덤핑했던 것처럼 금 가격을 어느 정도 조작해야 되는데 런던 골드픽스만으로는 어려워진 상황이 됐으니 그럼 어느 정도 수요가 올라올 때는 공급을 때려 부어가지고 이거를 잠재워야 되니까 예전처럼 금을 팔아야 되는데
실물금을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이계약 형태로 이제 선물이나 옵션 같은 형태로 금 가격을 누를 수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금을 정말 많이 풀어서 이제 금 가격을 조정했다라는 이런 식의 음모론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일단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핵심은 실물금보다 종이금이 138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사람들이 금을 안 찾아가니까. 근데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신뢰가 약간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결국에 실물을 원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은 하나밖에 없는데 종이계약은 138개가 있어요. 138명 중에 100명 중에 금 달라고 달려와도 그 중에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태가 터지면 결국엔 종이금 시장이 붕괴하면서 금 가격이 폭등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비슷한 역사가 가장 가까운 역사로 2022년에 니켈 사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LME 런던 귀금속 거래소에서 니켈 생산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니켈 공급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칭산홀딩스라고 있거든요. 이 업체가 니켈 가격이 조금 이제 높은 것 같아서 공매도를 많이 해놨었어요. 공매도라는 건 종이 계약으로 금을 막 판다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니켈을 막 팔아놨어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이제 전 세계 니켈 생산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니켈 공급 끊기겠다. 나 일단 실물 필요하니까 미리 인도 다 땡겨야겠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니켈 인도 요청을 막 했는데 니켈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니켈이 없으니까 그 칭산홀딩스는 니켈 가격이 오르는데 니켈은 당장 빨리 캐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마진콜 현상이 온 거예요. 근데 니켈 가격은 계속 폭등하고 25,000불이었던 게 10만 불 넘게 이제 이틀 만에 폭등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LME는 니켈은 못 주고 칭산홀딩스는 이대로 파산하면은 뭐 이 거래 시스템이 완전히 정지되니까 그때 그냥 거래를 다 취소시켜 버렸어요. 그 롱을 잡고 있었던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었던 투자자들한테도 돈 안 주고 칭산홀딩스는 그냥 살려주고 그런 식으로 거래를 강제로 취소해 버리거든요. 인도 요청은 그냥 뒤로 쫙 밀어버리고 그리고 종이 계약들은 다 해지시켜 버리고 그런 식으로 이 계약 자체가 완전히 다 무효화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종이 시장이 얼마나 사실은 그 허술한가를 알 수가 있고 이게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결국에 금이라는 건 실물을 찾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에 이 종이 시장은 붕괴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이미 니켈 사태로 봤다시피 우리가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뭐 금융자산 형태도 좋지만 그래서 더더욱이 미리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종이 시장이 무너지면 금값은 더 오른다. 네, 폭등하죠. 자, 그리고 또 금의 진짜 경쟁자는 달러가 아닌 미국 국채라고 하시던데 실질 금리 관점에서 현재 금리 매력도는 어때요? 그쵸. 이 실질 금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것도 있고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한다는 건 지금 뭐 예를 들면 한 100억을 빌려주고 한 10년 뒤에 뭐 이자를 3%씩 4%씩 받아서 이제 원금이랑 이자랑 같이 해서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물가가 그 금리보다 더 높다라고 한다면 나는 돈을 빌려주고 나중엔 더 적은 양의 돈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것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실질 금리가 높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돈이 묶여요. 그래서 우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은 화폐가 거의 200년 동안 내내 늘어났거든요. 아니 분명히 화폐는 계속 늘어나는데 왜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오르지? 이런 생각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질금리가 플러스면 굳이 사람들이 돈을 급하게 잘 안 써요. 예금만 해둬도 내 실질적으로 자산이 늘어나니까 그런 식으로 돈이 이렇게 고이니까 사실은 화폐가 발행된 양만큼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 시차가 좀 걸려요.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라고. 다만 그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반영되기까지 화폐가 발행되고 발행되기까지는 시차가 걸린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시차가 걸리는데 가장 큰 핵심은 실질금리를 플러스로 유지할 수 없는 순간이 됐을 때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졌다는 건 결과고 왜 마이너스로 빠졌는가가 중요한데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부채 문제예요. 이게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세계적으로 그동안 발행한 화폐가 너무 많고 그만큼 각 국가들이 너무나도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GDP 대비 거의 250%, 미국은 120% 이런 식으로 사실 부채가 너무 많아요.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보통은 3가지 방법을 써요.
첫 번째는 긴축을 합니다.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복지도 줄이고 다양한 재정 정책들을 다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좀 그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나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국가들은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화폐 가치가 푹푹 떨어지다가 이번에 말레이 대통령 네, 당선되고 나서 과감하게 재정 정책들을 다 잘라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래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국민들은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 일자리 자른다고? 라고 하면 그 대통령을 안 뽑을 가능성이 네. 크거든요. 근데 이게 선진국일수록 그게 훨씬 더 심해요. 왜냐면 그동안 복지 정책으로 막 쉬운 돈들 이런 것들 많이 주다가 이런 걸 줄인다고 하면은 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표심이 떨어져서 이게 되게 어려워서 대부분 기축통화국이었던 국가들 중에 긴축을 택한 국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힘들었을 땐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한다면 아예 파산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기축통화국은 잘 일어나는 경우는 없고 조금 이제 경제 규모가 작거나 신흥국들의 경우에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남은 세 번째가 결국엔 기축통화국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용인해줘요. 자, 실질금리가 플러스라는 건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해뒀을 때 뭐 그 플러스만큼 실질금리가 3% 플러스면은 3%만큼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3% 이득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사실 정부예요. 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무국이다 보니까 실질금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그게 오래 유지되면 오래 유지될수록 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플러스면 국가 부채 비율 자체가 이렇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네. 이게 임계점에 다다랐으니까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실질금리를 낮춰서 정부는 부채에 대한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현금을 보유하거나 예금을 보유하거나 국채를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손해를 입히면서 그 이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이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방법으로 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서 그래서 지금 실질금리를 낮추고 있는 거고, 그걸 알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안 보유하고, 달러뿐만 아니에요. 애초에 화폐를 버리고 자꾸 금으로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잘 안 쓰는 거. 예, 잘 안 쓰긴 하는데 이게 진짜 어려워서 잘 안 쓰는데 쓰긴 쓰는데 성공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뭐냐면 생산성의 혁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로마라는 국가를 보면은 이제 결국엔 또 똑같은 문제에 다다르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면 진짜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서 전쟁을 해요. 근데 이게 스페인 제국 때도 똑같이 했었고 영국도 사실은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게 어쨌든 이 패권이, 그러니까 여기서 긴축을 하든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든 이런 방법들은 결국에는 이 부채 문제를 태우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패권의 지위가 쭉 떨어져요. 근데 이제 다른 국가들 막 이렇게 옆에 주변에는 이제 치고 올라오는 국가들도 있는데 그 패권의 권력을 맛을 봤는데 과연 이걸 내려놓는 게 쉽냐라고 하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말 최후의 도박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대규모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식민지로부터 막 약탈된 상품과 서비스가 들어오니까 물가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부채 문제가 해결되고. 이걸 원해서 이걸 하는데 이거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전쟁은 아닌데 이걸 전쟁 아니고도 혁신을 이루었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영국의 2차 산업혁명이에요. 영국이 이제 1780년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한 100% 정도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도 화폐 시스템이 거의 끝났다라고 봤고 인플레이션도 치솟기 시작하고 이제 그 파운드에 대한 가치가 되게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영국은 그냥 베팅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부채를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1780년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였던 게 1800년대쯤 되면은 거의 250%까지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부채를 빡 당기는데 근데 2차 산업혁명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그 부채가 다시 쭉 줄어들면서 다시 그 한 거의 100년 넘는 패권을 또 이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다. 하지만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게 미국 원래 이상했어. 원래 이상하죠. 그렇죠. 네, 원래 이상한데 얘가 뭐가 이상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것도 그렇네요. 뭔가 지금 이렇게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더 돈을 내서 AI 기업에 막 미친 듯이 돈을 때려 붓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 AI 기업이나 반도체 기업, 군사 기업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 왜 자꾸 끌고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는 우방국들한테 삥을 뜯어서까지도 돈을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끌어당기냐. 사실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거든요. 얘는 왜 이렇게 미친 선택을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영국의 사례를 보고 한번 베팅을 하고 AI 싶었던 것 혁신. 같아요. 네, AI 혁신을 이루면 이게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왔다라고 하잖아요. 2차 산업혁명 때처럼 그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면 그러면 또 100년 대계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사실은 미국은 원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제가 볼 때는 그 마지막 선택지를 선택하고 가는 것 같다. 이게 실패하면 제국이 몰락하고 성공하면 100년을 가는데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진짜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긴축이랑 아예 화폐 개혁도 좀 심각한데 아무튼 그냥 빼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미국이 하고 있는 건 네 번째. 이 두 가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인플레이션이 필연적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미친 듯이 끌어당긴다고 했잖아요. 끌어당겨서 2차 산업혁명이 성공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짠 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기간이 좀 걸리고 그게 또 보편화되고 생산성으로 이어지면서 그 생산성이 부채를 뛰어넘는 데까지 시간이 4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막 10% 이상 치솟았던 일이 너무나도 자주 발생됐거든요. 따라서 이 과정 가운데서 화폐 시스템은 일단 한번 무조건 바뀌어요. 기존의 시스템은 갈아엎어집니다. 1970년대에 근본이제에서 불안화폐 시스템으로 넘어갔던 것처럼 이번에 불안화폐 시스템에서 또 다른 걸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 과도기가 있다라는 것과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는 것, 그럼 화폐의 가치가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 금 가격도 늘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달라질 수 있어도 그 과정에서 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건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금을 투자해야 된다가 아니라 금을 보유해서 좀 이렇게 보험의 역할로서 나의 부를 보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을 보유해야 한다. 자, 근데 김치 프리미엄 높을 때는 또 ETF로, 낮을 때는 KRS 금 시장으로 투자하라고 하셨던데 이 전략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아주 유효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다 사라졌어요. 이럴 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KRX 투자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KRX나 실물 같은 걸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 왜냐하면 이렇게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는 금 가격이 오를 때마다 수요가 폭등하고 근데 수요가 폭등한다고 해서 금을 갑자기 공급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2,000불이 안 됐을 때 금이 2,000불이 안 됐을 때는 금 가격이 2,000불만 오면 떨어지고 2,000불만 오면 떨어지고 이게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2,000불? 사상 최고치? 야, 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2,000불만 돌파하면 공급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제는 가격이 오르면 올수록 사람들이 금을 더 안 내놓는다. 근데 수요는 이전보다 더 폭증한다. 그래서 사실은 김치 프리미엄은 6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지만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고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처럼 김치 프리미엄이 없을 때 금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금이 올라가는 다시 한번 그 사이클이 나타날 때 우리는 금 가격이 오른 것보다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더 추가적인 수익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은 KRX나 실물 금을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실물 금은 이제 종로에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스테커스입니다. 네, 검색하면 나오죠? 아, 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또 금 투자의 가장 큰 위험이 경제 위기라고 하셨던데 그게 무슨 말인지랑 2008년 같은 캐시런 발생 시 한국 투자는 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맞아요. 금이라는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경제위기가 오면 금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쭉 빠졌어요. 그리고 뭐 미국 대공황 때도 보면 그때는 근본이제여서 사실 금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이제 금이랑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게 은이거든요. 은 가격이 마이너스 50% 정도 하락한 걸 기준으로 볼 때 금 가격도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했을 것이다. 대충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경제위기가 오면 금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건 이제 사실에 가깝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경험한 대부분의 경제위기가 디플레이션형 경제위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옛날에는 그 금 자체가 돈이었잖아요. 근데 위기라는 게 금은 그대로인데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해서 화폐 가치가 팍팍 떨어지면서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는 인플레이션형 경제 위기였다 보니까 그래서
경제위기는 인플레이션은 금. 그래서 경제위기는 금이다라는 공식이 만들어져 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금을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불려왔던 건데 우리가 경험한 대부분의 경제위기가 디플레이션형이라서 그래서 디플레이션형 경제위기 때는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특성 때문에 금 가격은 오히려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경제위기 땐 자산들이 다 같이 하락하는 그런 캐시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도 자산이 처분돼야 되고 투자자들도 강제로 포지션이 청산되는 과정 때문에 금도 그냥 강제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08년에도 25% 정도 하락했던 것처럼 아마 다음 위기 때도 이제 내년이 조금 고비예요. 내년이 좀 고비인데 뭐 경제 지표들 뭐 예를 들면 실업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아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역전됐다 다시 회복된 후에 보통 경기 침체가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이런 지표들을 봐도 그런데 네. 단순히 금 가격만 보더라도 금이 상승 사이클이 한 10년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상승 사이클의 딱 중반부를 지날 때 보통 그런 경기 침체가 한 번씩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1970년부터 1980년까지 이 슈퍼 사이클이 올 때 그 절반인 1975년에 경기 침체가 한 번 크게 와요. 그때 금 가격이 마이너스 40% 정도 하락을 했었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클에서도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제 이 금 가격이 하락했어요. 2019년부터 지금 우린 2030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고 있는데 여기에 중반부가 한 2025년에서 2026년 이 사이클이다 보니까 올해는 거의 다 갔고 내년이 그러면 진짜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년에는 금 가격이 마이너스 한 20%에서 30% 정도까지 하락할 여지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임하는 게 좋겠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렇게 경제위기가 오면은 환율이 폭등을 합니다. IMF 때도 폭등하고 그렇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네. 폭등하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경제위기가 오면 국내 금 가격이 2배같이 솟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국제 시세는 한 20에서 30%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시세는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런 경제위기를 대비해서라도 좀 금을 어느 정도 보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경제위기 때 그러면 이제 금값이 떨어진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안전자산에서 금값이 오른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이 떨어진다는 게 다른 자산보다는 그래도 덜 떨어진 거라고 보면 맞을까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훨씬 덜 떨어지는 게 맞고 그리고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달러로 좀 가지고 있다가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때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지금 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 이유는 첫 번째, 경제위기가 왔을 때 어차피 국내 금값이 치솟아서 그 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저점을 어떻게 맞출 거냐가 문제예요. 우리가 주식도 저점 맞추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금은 그것보다 더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경제를 선행하는 게 주가지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아직 회복하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먼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아직 경제가 회복하지도 않았는데 주가도 떨어지고 있는데 금 가격이 먼저 회복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경제를 앞선 주식을 앞선 금 가격의 저점을 예측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금의 저점을 예측하는 건 저는 거의 신이 와도 못한다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년에 뭐 금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해서 그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 조금 리스크하다. 오히려 그게 더 리스크하다라고 저점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리스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내년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늦춰지면은 그러면 또 그것대로 문제예요. 올해만 금 가격이 거의 50% 넘게 올랐거든요. 내년에 만약에 금 가격이 막 6,000불, 막 7,000불까지 갔다고 쳐요. 내년에 하필 경기 침체가 안 와서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면 어쩌면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실 시나리오와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은 경제기가 오면 국내 금값이 치솟고 그게 나의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리밸런싱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